펜팅로드 오동협입니다. 자, 오늘은 예종 세무법인의 한주희 대표 세무사님을 모시고 실무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 세무사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종 세무그룹의 한주희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동협 대표님 알아준 지 벌써 좀 있으면 한 10년쯤 되는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업무적인 것도 많이 서로 도움받고 그 세무 문제도 좀 제가 도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러는 과정에 유튜브를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회 있으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세무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드려가지고 많이 여쭤보는데 최근에 신축 공사 중인 건축주분이 대출이라든가 좀 힘드셔가지고 중에 양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건물을 완공을 덜 했으니까 땅만 사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이 매도자분이 자기가 부동산 분양, 개발, 매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보통은 부동산 매매 분양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은 거기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 고객들은 강남에 땅을 가지고 있고 20년 정도 임대를 줬는데 이제 건물이 노후화돼서 새로 좀 지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일단은 땅을 파고 골조를 올린 상태에서 어느 분이 산다고 해가지고 팔을 때 이분은 사업 목적이 부동산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이제 임대업 하셨던 분이죠. 그런 분들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데, 골조공사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갔다, 전체 매매가액은 100억이다 그러면 10억이 건물이냐? 건물이 아닌 겁니다. 국세청 유권 해석에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장기간 소유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짓는 과정에서 양도할 때는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은 전액 토지가액으로 봐가지고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끔 유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은 도대체 무엇이냐? 건축물은 도대체 정의가 뭐냐? 요거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맞죠. 건축물은 건축법 2조에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골조공사만 하고 넘어가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골조공사에 10억이 투입이 됐든 20억이 투입이 됐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시설물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액 토지가액으로 양도세 신고한다는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라서 전부를 다 토지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되고, 그거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 여쭤봤던 케이스 중에서 거의 95% 준공이 됐어요. 준공 검사만 안 받은 거고 건물이 다 지어졌죠? 근데 건축물 대장도 건물 등기부등본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느 분이 산다고 해가지고 팔게 되었는데, 그럼 이거는 건물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당연히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그럼 이 건물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냐? 다 토지가액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들어간 이제 건축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건축비용에 의해서 뭐 50억이다 치면 그 50억에 대해서 부가세를 산정해가 50억을 건물가액, 나머지 뭐 한 100억은 토지가액 이렇게 해가지고 뭐 150억에 양도한다든가 이런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건물을 어느 정도 지었냐에 따라 계산한 방법이 좀 다르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상태가 건축법상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거냐 볼 수 없는 거냐.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시골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서 그냥 시골 주택을 하나 나한테 나눠준 거라서 본인 주택이 된 거예요. 이분이 시골 주택이다 해가지고 주택 갖지도 않고 가보면 뭐 사람도 안 살고 그냥 건물만 있고, 서울에 있는 자기 아파트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시골에 집이 있는데 그렇죠. 왜 2주택으로 신고했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다. 폐가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을 1주택으로 신고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수억 원대 세금이 추징이 됐죠. 주택으로 인정을 해버렸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건축법상 건축물을 볼 수 있다는 국세청의 의견이 있어요. 가보니까 사람만 안 살 뿐이지 집터가 있고 기둥이 이제 지붕이 있고 문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다만 오래 안 써서 뭐 풀도 자라있고 그런 것일 뿐이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상태다 해가지고 수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 같은 경우 상속받았던 그 폐가를 철거를 해버리셨야 됐네요. 철거를 하고 서울에 그 아파트를 파셨으면은 세금을 적게 내시는데 그걸 미처 생각 못 하시고 철거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추징을 당하셨네. 보통 시골 사람들은 건축물 대장에 꼼꼼하게 정비를 안 해놓거든요. 아마 그런 거 건물 하나 무너뜨리는데 한 300만 원 드나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꾹 누르면 됩니다. 꾹 지붕 없애버리면 꾹 되는데. 누르면 지붕이 없어지고 벽이 와르르 무너지면 그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실무를 하면 되는데 깜빡하셨던 사례 좀 있으셨죠.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나 보유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양도할 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꼭 세무사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안 물어보고 하면은 세무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는 것들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네네. 세무사님은 국세청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이제 컨설팅도 해주시고 최근에 제가 많이 여쭤봤던 게 주택 임대업을 하시던 분이 파시려고 하세요. 다가구를 갖고 있다가 네. 팔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수자분은 근생으로 용도 변경 요구하셨고 근생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주택은 부가세가 면세인데 그렇죠. 근생은 부가세가 존재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매수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다가구일 수도 있고 다세대일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보통 매수자가 살 때는 대출 문제나 법인으로 사면 취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는데 그때 그러면 1, 2층은 어차피 근생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뭐 포괄양수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가 안 생기는데 3, 4층은 부가세에 해당이 없는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가 잔금전에 용도 변경해서 잔금일 때는 엄연히 근생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의 임대와 그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법상 일부 면세를 두고 있는데 특히 주택의 임대는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든 아니면 등록을 안 했든 등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증빙이 있을 테고 등록을 안 했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했었다라는 것은 본인이 증명을 하면 될 테고 주택으로 쓰던 것을 잔금 전에 일시적으로 용도 변경하고 양도하는 것은 주된 재화인 주택의 임대에 부수해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부가세법상 재화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여전히 부가세 면제가 되는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어. 근데 잔금까지 아직 뭐 한 5개월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누가 또 잠깐 또 쓰재? 그래서 근생으로 해서 사무실로 잠깐 한 3달 하고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기로 했어. 그래서 잠깐 임대를 했어.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택으로 임대를 쓰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제가 아닙니다. 한두 달이라도 근생으로 임대를 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포괄 양수도가 안 되는 경우는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 가액에서 부가세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건물 가액을 세법상 약간씩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때 건물 가액을 많이 잡는 게 매수자한테 좋은가요? 아니면 건물 가액을 낮게 잡는 게 매수자한테 좋은가요? 보통은 매수자분들이 요청하는 게 건물 가액을 낮게 잡기를 원합니다. 매수자분들은 이제 넉넉하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부가세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고 그 간의 자금의 융통이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가세를 조금 내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가액이 낮아지면 그게 부가세 내는 것도 적어지니까 건물가액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좀 낮출 수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 그 범위의 30% 안쪽에서 일괄 취득한 금액을 토지건물 가액으로 30% 범위에서 가감해서 안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100억짜리를 샀으면 그 중에 10억이 건물이고 나머지 90억이 토지다. 건물 가격이 10억이면 10억을 13억이나 7억 그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기준시가를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7억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기준시가를 계산을 하는 게 세무사보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구조지수, 위치지수, 용도지수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곱해가지고 산정이 되기 때문에 뭐 1%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30%가 초과돼 버리면 세무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로 맞춰서 권유하지는 않고 실무적으로는 한 25% 정도 건물가액을 책정해서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가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기준시가로 안 보낸 금액이랑 조금 다른데요? 라고선 저희한테 계산 근거를 좀 보내줘 보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기준시가로 계산했고 거기에 25% 이렇게 감해서 한 거다라고 자료를 보내주면 아 알겠습니다. 소명 종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금 흐름 때문에 매수자가 돈이 없으니까 네네. 굳이 뭐 부가세 줬다가 한 달 반 후에 되돌을 받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없다. 자금 흐름상 부족하지 않다. 나중에 내가 매입하고 보유를 하는 동안에 네.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건물 가액을 낮게 하거나 높게 하거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다 똑같나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토지가액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건물가액을 낮춘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가격이 토지가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매도자가 3년 있다 팔 거야, 뭐 5년 있다가 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축을 해볼까? 신축하고 새로 팔을까? 이럴 경우 토지가액에 돈이 가게 되면은 그 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변한 거고 나중에 이제 양도가액이 그대로 빠질 수 있지만 그 건물가액으로 봤을 때는 감가상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야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건물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파실 계획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세 때 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지만 간혹 외부에서 의뢰 들어온 거 보면은 감가상각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미 3년, 5년 지나면 토지 가치는 확 올라가 있어. 감가상각해서 절세를 얻는 부분은 임대 수익하고 이자 비용 빼고 뭐 관리비 빼고 뭐 용역비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그 임대 중에 얻을 수 있는 소득세 세율은 글쎄요 한 20%나 될까요? 절세가 될 수 있는 금액이? 근데 나중에 팔게 되면 보통 수억 원 이상의 그냥 뭐 10억 이상의 양도차 있지 많잖아요. 거기서 비용으로 공제가 되면 훨씬 절세가 되죠. 가급적이면은 뭐 여러 가지 니즈가 있지만 자금이 여유가 있어도 그 금액을 다 토지가액으로 약간 몰아주는 게 낫다. 그래서 건물가액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양도할 때 세금적인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고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주인 세무사님께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여쭤봤고요. 댓글로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남겨놓으시면은 다음 영상을 이어가지고 또 찍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로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